12월 24일 오후 10시였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호 인근 산자락에 자리한 대저택 송림제 토리시베스에서 굉음이 터졌다. 굉음이라고 표현하기엔 지나치게 컸고 비명이라고 부르기엔 비인간적으로 날카로웠다. 저택의 복도를 걷던 가정부 방복순, 오은용 그은 발걸음을 멈췄다. 2층 복도 끝 집무실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였다. 의자가 뒤집히는 소리가 먼저였고 도자기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그 다음이었다. 그리고 집무실은 침묵했다. 방복순은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집무실 문 앞에 모인 얼굴들이 하나씩 늘었다. 장남 이준형, 이 먼저 달려왔다. 차남 이승영, 이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복도를 달려왔다. 셋째 이선영, 살구은 모처럼 찾아온 귀한 자리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표정으로 복도 끝에서 걸어왔다. 넷째 이민형, 사사보은 계단을 뛰어오르면서 휴대전화 통화를 끊었다. 문은 잠겨 있었다. 이준형이 집무실 문을 주먹으로 3번 두드렸다. 아버지, 아버지, 대답이 없었다. 이준형은 형제들과 눈빛을 교환했다. 이승영이 어깨로 문을 들이쳤다. 3번째 충격에 문이 열렸다. 방복순이 입을 막았다. 집무실 안은 전쟁터였다. 서재 책상이 옆으로 쓰러져 있었고 서랍 속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도자기 꽃병 2개가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벽에 걸린 대형 족자가 반쯤 기울어진 채 걸려 있었다. 그리고 집무실 중앙에 이강산, 팔실이 쓰러져 있었다. 이강산, 대한민국 재계서열 12 이강산 그룹 회장, 슬아의 아들 넷과 손자 1명을 둔 가부장, 은퇴 이후 청평호 산자락 저택에 집거한 노인. 그 이강산이 목에서 피를 쏟으며 두꺼운 페르시아 카펫 위에 엎어져 있었다. 이민영이 재빠르게 맥박을 짚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짧은 내 음절이 집무실 공기를 갈랐다. 이준형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승형은 창문으로 뛰어가 밖을 살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잠금 레버도 안에서 잠긴 상태였다. 이선영은 문 앞에 서서 바닥에 혈흔을 내려다봤다. 발 아래 무언가가 밟혔다. 고무 조각이었다. 조그맣고 둥근 고무 조각이었다. 이선영은 그것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밖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76번지 골목 안쪽에 합정 파이낸셜 타워가 있었다. 지상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이었다. 주변 건물들이 대부분 5층에서 10층 사이인 합정동 골목에 50층짜리 유리 첨탑이 솟아있는 광경은 그 자체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빌딩 꼭대기층인 50층에 강역탐정사무소가 있었다. 창문 외벽 유리에는 검은 글씨로 강역탐정사무소라고 적혀 있었다. 글자 크기는 절제되어 있었고 배치는 단정했다. 탐정사무소라는 업종을 요란하게 알리는 간판과는 달랐다. 건물 관리인은 처음 입주 계약을 맺을 때 이 간판 하나를 두고 3번 보류했다고 했다. 탐정사무소라는 글자가 건물 품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강혁은 그때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약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10년 임차 계약서였다. 계약금란에 찍힌 숫자를 보고 관리인은 입을 다물었다. 50층 사무소 내부로 들어서면 먼저 접수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서쪽 스카이라인이 펼쳐졌다. 한강이 은빛으로 굽어 흘렀고 멀리 북한산 능선이 희뿌옇게 걸쳐 있었다. 접수 데스크는 원형이었다. 흰 대리석 상판에 강철 기둥을 받친 구조였다. 그 뒤에 조수 나정희, 이구가 앉아 있었다. 나정희는 단발의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표정은 항상 고요했다. 어떤 의뢰인이 찾아와도 동일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강혁은 나정희가 처음 면접을 보러 왔을 때 딱 한 가지를 물었다. 가장 이상한 일을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정희는 2초 생각하고 말했다. 대학원 재학 중 지도 교수가 사라진 일입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고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강혁은 그 자리에서 채용을 결정했다. 접수 공간 뒤쪽으로 연결된 복도를 따라가면 실험실이 나왔다. 실험실은 50층 전체 면적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법의화학 분석 장비 일체가 갖춰져 있었다. 질량 분석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피, 혈액형, 분류 키트, DNA 증폭 장치 등이 벽면 선반에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실험대 위에는 세종 로봇이 충전 스테이션에 꽂혀 있었다.
세종 로봇은 이에나 323가 직접 최신 업그레이드를 마친 최첨단 인공지능 탑재 분석 시스템이었다. 키 170cm 인간형 로봇이었다. 표면은 무광 티타늄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두 눈자리에 고해상도 카메라 렌즈가 박혀 있었다. 세종은 현장 사진 한 장을 입력하면 0.7초 안에 이상 징후 목록을 출력했다. 대화가 가능했고 논리적 추론이 가능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인간이 채 인식하기 전에 결론에 도달하는 처리 속도를 보였다. 이에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이었다. 분석화학 전공자였으며 범죄 현장 감식 경력 8년이었다.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했다. 강혁은 이에나가 어떤 사건에서 현장 증거 12개를 단 2시간 만에 정리한 보고서를 읽고 채용 의사를 굳혔다. 이에나는 세종 로봇을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다뤘다. 운전 실력은 전문 레이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무인 드론 조종 능력도 동급 최고 수준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첨단 장비를 상황에 따라 즉각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야말로 맥가이버 수준이었다. 이에나는 강혁을 탐정님이라고 불렀다. 강혁은 이에나를 에나씨라고 불렀다. 실험실 옆으로 연결된 공간에 송태풍 박사 4.7의 연구실이 있었다. 송태풍은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였다. 사무소 수석 연구원이었다. 현장 감식, 법의학 분석, 암호 해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말수가 적고 행동이 느릿했다. 그러나 해부 메스를 잡을 때나 증거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동작이 달라졌다. 집중이 시작되면 주변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고 본인이 말했다. 건물 옥상에는 헬리포트가 설치되어 있었다. 비상용 헬기가 상시 대기 중이었다.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는 강혁 사무소 소속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최고급 대형 세단 3대와 SUV 2대였다. 전부 무인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최신 모델이었다. 건물 옥상 한쪽 구석에는 최첨단 드론 경납 컨테이너도 있었다. 드론 5대가 경납되어 있었다. 야간 촬영 가능 기종 2대와 고고도 정찰 기종 1대와 근접 수색 기종 2대였다. 강혁 사리사은 그날도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한강 쪽을 바라봤다. 오전 9시였다. 강혁은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7년을 근무했다. 총 301건의 사건을 담당했고 그중 307건을 해결했다. 미해결 5건 중 3건은 현재도 자신의 개인 파일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강혁은 범인을 잡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삶을 이어가는가, 그것이 진짜 사건의 끝이라고 생각했다. 탐정님 이에나가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가평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에나는 태블릿 화면을 강혁에게 보여줬다. 화면에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소재 이강산 그룹 창업주 이강산 회장의 부고 기사가 떠 있었다. 기사는 간략했다. 성탄 전야 저택 집무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경찰이 타살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쓰여 있었다. 의뢰인은 누구입니까? 장남 이준영 씨입니다. 1시간 전에 전화로 먼저 연락이 왔고 지금 아래층 접수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혁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올려 보내세요. 이준형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다. 눈밑이 어두웠다. 한숨도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다. 강혁은 이준영을 소파에 앉혔다. 이준영은 천천히 말했다. 어제 저녁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설명했다. 아버지 이강산이 3달 전 갑자기 가족들에게 연락을 보냈다고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청평호 저택으로 오라는 내용이었다. 이강산은 평소 가족과의 교류가 없었다. 형제 넷이 각자 자리를 잡고 산 것이 이미 10년이 넘었다.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가족 모임을 요청했을 때 이준형은 낌새가 있다고 느꼈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선언할 때 가족을 모으는 분이었습니다. 결혼을 반대할 때도 그랬고 유언장을 처음 공개할 때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날 저녁 이강산은 법무팀 대표 변호사인 황창호 61에게 전화해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다고 했다. 통화를 식당에 모인 가족 전원이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했다. 황창호는 크리스마스 이후에 연락하겠다고 했다.
이강사는 수정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 그 상태로 저녁 식사가 끝났고 아들들은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밤 10시 27분에 굉음과 비명이 났다. 경찰은 외부 침입자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까?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부인이 그 방에 들어올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저택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죽인 겁니다. 강혁은 이준영을 바라봤다. 저택 안에 있었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가족 넷. 장남인 저와 차남 이승영 셋째 이선영 막내 이민형, 그리고 저와 이승영의 배우자가 각각 왔습니다. 장남 며느리 박수진과 차남 며느리 전미경입니다. 이선영은 미혼이고 이민영은 이혼 후 혼자입니다. 그리고 외손녀 하나가 있습니다. 외손녀요. 아버지의 막내딸 이수련이 있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딸의 딸입니다. 이름은 태린이라고 합니다. 22살입니다. 콜롬비아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이번 모임에 아버지가 따로 연락해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 방문객은요. 아버지의 법무대리인 황창호 변호사가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에 잠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오랜 사업 파트너였던 김재갑 씨의 아들 김도현이 왔습니다. 김재갑 씨는 아버지와 30년을 함께 일하다 201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김도현은 아버지가 따로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용의자로 분류된 사람이 있습니까? 경찰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족들 사이에 시선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겠습니다. 이해나는 이미 짐을 다 챙겨두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을 때 SUV 한 대가 시동이 걸린 채 대기하고 있었다. 이해나는 차 안에 세종 로봇 이동형 유닛을 탑재했다. 세종은 이동 중에도 작동하는 휴대용 모듈로 변환이 가능했다. 무게는 8kg이었다. 이준영의 차가 앞서 출발했다. 강혁과 이해나의 SUV가 그 뒤를 따랐다. 이해나가 운전했다. 강혁은 조수석에서 이준형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다. 저택도면 가족 구성도 그날 저녁 시간표였다. 가족 중에서 아버지와 갈등이 심했던 사람은요. 강혁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이해나가 대답했다. 세종이 이미 사전 조사를 마쳤습니다. 차남 이승영 씨가 가장 갈등이 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강산 회장이 5년 전 이승영 씨 사업에서 손을 뺐고 이승영 씨 회사는 2022년에 부도났습니다. 이후 이승영 씨는 아버지와 왕래를 끊었습니다. 셋째는요. 이선영 씨는 독립적으로 생활해왔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냉담하지만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는 없습니다. 막내 이민영 씨는 이강산 그룹의 IT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강산 회장 사망으로 회사 지배권 이슈가 즉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황창호 변호사가 오후에 방문했다고 했는데 저택에 2시간 머물다 오후 7시에 출발한 것이 CCTV에서 확인됩니다. 이강산 회장은 그 자리에서 유언장 수정 의사를 황창호에게 직접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도현은 저도 그게 가장 신경 쓰입니다. 김재갑 씨가 이강산 회장과 동업하다 결별한 경위가 알려지지 않아 세종이 추가 데이터를 수집 중입니다. 강혁은 창밖을 봤다. 가평 방향으로 갈수록 눈이 쌓인 산이 두터워졌다. 하늘은 낮고 회색이었다. 새로운 눈이 내릴 것 같다. 청평호를 끼고 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소나무 숲 안에 송림제가 있었다. 검은 철제 대문이 열렸고 자갈길이 저택 현관까지 이어졌다. 강혁은 차에서 내려 잠시 멈췄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형사 시절부터 현장에 들어설 때마다 반복하는 순서였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음속으로 열어두면 눈이 달라진다는 것을 강혁은 경험으로 알았다. 현관 앞 자갈길에는 어제 저녁 이후 차량이 지나간 바퀴 자국이 여러 겹 남아 있었다. 경찰 차량의 자국이 가장 깊고 많았다. 저택 외벽은 전통적인 한국식 기와 처마와 현대식 유리 패널이 혼합된 구조였다. 2층 건물이었고 본체와 별채 두 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강산이 집무실로 사용했던 방은 2층 본체 오른쪽 끝방이었다. 집무실 문 앞에는 경찰이 봉황 테이프를 치고 있었다. 담당 형사 양정민 42이 강혁을 알아봤다. 강혁 씨,
탐정 일하신 이후로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양 형사님, 잘 계셨습니까? 뭐 어떻게든 삽니다. 의뢰받으신 거죠? 네. 양정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테이프를 들어올렸다. 들어가세요. 대신 채취 포인트 다 끝냈으니까 건드리지만 마세요. 강혁은 집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이해나가 뒤따라 들어왔다. 이해나는 세종 휴대용 모듈을 어깨에 걸고 있었다. 방 안은 어젯밤 그대로였다. 서재 책상이 쓰러져 있었다. 도자기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페르시아 카펫 위에 혈흔이 넓게 퍼져 있었다. 이강산의 시신은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된 상태였다. 강혁은 방 안을 천천히 걸었다. 있는 것부터 카펫 위의 혈흔은 목 부위에서 시작해 왼쪽으로 흘렀다. 쓰러진 자리는 방 중앙이었다. 뒤집어진 책상 서랍 속 내용물이 바닥에 나와 있었다. 서류와 볼펜들이 섞여 흩어졌다. 창문은 2개였다. 청평호 방향을 향한 창문과 정원을 향한 창문이었다. 두 창문 모두 잠금 레버가 안쪽으로 걸려 있었다. 없는 것. 방 안에 흉기가 없었다. 혈흔 패턴상 날카로운 물체로 목을 그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에 해당하는 물체가 방 안에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도자기 파편 중 완전히 조각나지 않은 큰 파편 하나가 창문 쪽 코너에 치우쳐져 있었다. 파편이 흩어진 패턴을 역으로 추적하면 충돌 지점이 방 중앙이 되는데 큰 파편 하나가 창문 코너까지 날아간 것은 자연스럽지 않았다. 어색한 것,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는데 잠금 레버 방향이 창문 레버 방향과 달랐다. 창문 레버는 오른쪽으로 잠긴 형태였다. 문 레버는 왼쪽으로 잠긴 형태였다. 이강산이 평소 어느 손을 주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지점이었다. 그리고 방 안 카펫 한쪽 모서리가 반쪽만 접혀 있었다. 밟혀서 접힌 것이 아니라 들어 올려진 후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은 형태였다. 강혁은 접힌 카펫 모서리 아래를 살펴봤다. 바닥 마루에 가느다란 줄 자국이 있었다. 줄이 마루 위를 가로질러 간 흔적이었다. 시작 지점은 창문 아래였다. 끝 지점은 카펫 접힌 위치 바로 아래였다. 강혁은 이해나를 불렀다. 애나 씨, 세종 키워주세요. 마루줄 자국 채취합니다. 이해나가 세종 모듈을 활성화했다. 세종의 카메라 렌즈가 밝아졌다. 좌표 확인합니다. 창문 좌하단에서 카펫 접힌 모서리 방향으로 사선 방향 115cm 구간에 미세 압착 자국 복수 확인합니다. 재질 분석 중. 나일론계 합성 섬유 마찰 잔유물 검출됩니다. 강혁이 창문 레버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레버 표면에 미세한 흠집이 2줄 있었다. 금속 도구로 레버를 건드린 흔적이었다. 애나 씨. 창문 레버 흠집 분석해주세요. 세종이 창문 레버에 센서를 가까이 댔다. 레버 표면 흠집 방향이 외부에서 내부 방향입니다. 창문 프레임과 레버 사이 틈새는 4.3mm입니다. 이 폭에 삽입 가능한 금속 도구는 규격 2.5mm 이하 편평 금속판입니다. 강혁은 창문을 열어 외벽을 살폈다. 창문 아래쪽 외벽에 아주 작은 나사 구멍이 2개 있었다. 최근에 뚫린 구멍이었다. 주변 페인트가 신선한 상태였다. 사진 찍어두세요.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혁은 이준형의 안내를 받아 가족들을 순서대로 만났다. 먼저 차남 이승형 52이었다. 이승형은 별채에 있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앉아 있었다. 강혁이 들어서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경찰한테는 다 말했어요. 저는 경찰이 아닙니다. 의뢰인 측 탐정입니다. 장남형이 불렀겠군요. 강혁은 이승영 맞은편에 앉았다. 어제 저녁 10시 27분에 어디 계셨습니까? 별채 침실에 있었어요. 혼자. 증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승영은 강혁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저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내 회사가 망한 건 아버지가 지원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5년 전 그 결정 하나로 내 삶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제도 식탁에서 아버지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어요. 강혁은 이승영의 오른손을 봤다. 손등에 경미한 긁힌 자국이 있었다. 최근에 생긴 상처였다. 손을 어디서 다치셨습니까? 이승영이 시선을 내렸다. 아까 나무가지에 긁혔어요. 정원에 산책 나갔다가. 강혁은 더 묻지 않았다. 셋째 이선영, 사구은 침착했다. 강혁을 대하는 태도도 차분했다.
미술 관련 개인 사업을 한다고 했다. 이강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가족이기 때문에 온 것뿐입니다. 라고 짧게 말했다. 사건 당시 본체 복도에서 이민형과 마주쳤다고 했고 이민형도 같은 진술을 했다. 이선영이 집무실로 달려온 뒤 바닥에서 무언가를 밟았다고 강혁은 이준형에게 들었다. 강혁이 직접 이선영에게 확인했다. 고무 조각이었습니다. 작고 둥근 것이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주웠다가 나중에 형사님이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다고요. 담당 경찰이 반드시 제출하라고 해서요. 그 고무 조각의 정체가 무엇인지 강혁은 아직 확신하지 못했다. 막내 이민형, 사무도은 사무적이었다. 질문마다 짧게 대답했다. 알리바이는 셋째 이선형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었다. 강혁은 이민형의 재킷 안주머니가 불룩한 것을 눈여겨봤다. 안주머니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민영이 잠깐 굳었다. USB 드라이브입니다.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까? 아버지 서재 컴퓨터에 있는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IT 계열사 관련 서류입니다. 어젯밤 사건 이전에 집무실에 들어가셨습니까? 이민영이 잠시 침묵했다. 네, 몇 시예요? 오후 8시쯤입니다. 아버지와 무슨 대화를 하셨습니까? 이민영은 말을 고르는 것처럼 잠시 멈췄다. 유언장 내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직접 물었어요. 아버지는 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외손녀 이태린, 이지이은 저택별채 안쪽 방에 있었다. 강혁이 들어서자 일어섰다. 작은 체격이었다. 스페인어 억양이 섞인 한국어를 사용했다. 눈동자가 크고 표정이 수수했다. 할아버지를 만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처음은 3살 때였다고 하는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연락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태리는 잠시 창밖을 봤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온 것이라 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작년 3월입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강혁은 이태린의 표정을 살폈다. 슬픔이 안정된 상태였다. 어머니의 죽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건 당시 어디 계셨습니까? 방에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서 복도로 나갔을 때 이미 여러 사람이 2층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강산 회장이 유언장을 고치려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태리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저는 유언장에 제 이름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법무팀 쪽에서 어머니 사망 이후 연락이 왔을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혁은 이태린이 유일하게 유언장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걸 메모했다. 김도현 3제 파일은 별채 1층 거실에 있었다. 양복 차림이었고 자세가 단정했다. 아버지 이강산 회장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저는 김재갑 씨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이강산 회장은 약 30년을 함께 사업하셨습니다. 2017년 이강산 회장이 공동사업에서 독립분리를 요청했고 저의 아버지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2018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이 분리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도현이 미소를 지었다. 기분 나쁜 미소가 아니었다. 질문을 이미 예상했다는 미소였다.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강산 회장이 아버지를 정식 계약서 없이 출자금 일부를 청산하지 않은 채 사업에서 밀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금액이 약 120억 원에 해당합니다. 저는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적 절차를 밟고 있었고 이강산 회장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강산 회장이 왜 당신을 초대했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강혁은 이튿날 아침 저택 본체 1층에 임시 분석 공간을 마련했다. 이에 나가 세종과 연결된 분석 키트를 펼쳤다. 밤새 세종이 2가지를 분석했습니다. 이에 나가 세종의 화면을 강혁에게 보여줬다. 첫 번째 분석 결과 집무실 바닥에서 발견된 고무 조각의 성분이 카니발용 풍선 재질과 동일했다. 고무 조각의 형태는 직경 4cm 원형이었고 측면 2개 중 하나가 터진 형태였다. 풍선 조각입니다. 두 번째 분석 결과 창문 외벽 나사 구멍 2개의 위치가 정확히 30cm 간격이었다.
이 간격에 맞는 규격 금속 고리 시스템이 존재했다. 외벽에 임시 부착 가능한 소형 도르래 설치 브라켓 규격이었다. 강혁이 말했다. 도르래입니다. 이에나가 고개를 들었다. 외벽에 도르래를 설치했다는 거죠. 줄을 연결해 창문 레버를 바깥에서 조작했고 줄의 다른 쪽 끝은 창문 아래 마루를 가로질러 방 안으로 연결됐습니다. 이에나가 이어받았다. 방 안에 있는 연결 지점에 뭔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카펫 아래에서 나온 줄 자국의 끝 지점은 가구 다리나 고정 포인트 쪽입니다. 강혁은 다시 집무실로 들어갔다. 쓰러진 책상 다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다리 밑부분에 가느다란 나일론 줄이 반바퀴 감긴 흔적이 있었다. 에나 씨, 여기 봐요. 이에나가 세종을 가까이 댔다. 책상 다리에 나일론 줄 마찰 흔적 확인됩니다. 줄 규격은 직경 2mm 이하 고강도 나일론입니다. 이강산 씨 체중과 서재 가구 무게를 고려할 때 이 줄로 책상을 당겨 쓰러뜨릴 수 있는 충분한 하중이 확인됩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범인은 방 안에서 이강산을 살해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 창문 레버를 잠갔다. 레버를 외벽 도르래와 연결된 줄로 바깥에서 당겨 잠글 수 있었다. 문은 창문을 통해 바깥에서 당긴 줄의 반동을 이용해 잠갔다. 그리고 나서 굉음과 비명이 울렸다. 어떻게 굉음과 비명을 만들었는가? 그것이 남은 문제였다. 강혁은 풍선 고무 조각을 다시 봤다. 에나 씨. 이 고무 조각이 풍선이라면 이 풍선에서 어떤 소리가 납니까? 이에나가 세종에게 입력했다. 직경 30cm 이상 대형 카니발 풍선이 터질 경우 최대 115데시벨의 폭발음이 발생합니다. 실내에서는 반향이 더해져 120데시벨 이상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비명은요. 카니발용 고성능 노이즈 크리에이터 제품이 있습니다. 공기를 강하게 밀어내는 방식으로 날카로운 고음을 생성하는 장치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작동시키면 비명과 굉음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강혁이 말했다. 줄을 당기면 책상이 쓰러지고 풍선이 터지고 노이즈 기구가 작동했습니다. 살인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고 범인은 그때는 이미 방 밖에 있었습니다. 알리바이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에나가 강혁을 바라봤다. 밀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밀실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무대였습니다. 황창호 변호사가 가평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강혁은 황창호와 마주 앉았다. 황창호는 굳은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강산 회장은 크리스마스 이후에 유언장을 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정 내용은 사전에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족 모임을 소집한 이유와 연관이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현재 유언장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전 재산의 절반은 장남 이준영 씨에게 귀속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차남 이승영 셋째, 이선영 막내 이민영에게 균등 분배됩니다. 외손녀 이태린 씨는 현재 유언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강산 회장이 유언장을 수정하려 한 이유를 짐작합니까? 황창호가 잠시 망설였다. 이강산 회장은 저에게 이태린 씨를 유언장에 포함하고 싶다고 한 달 전에 비공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 모임이 그 발표를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강혁은 이태린이 자신은 유언장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수정 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것처럼 보였다. 이태린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강산 회장은 이태린 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태린 씨가 유언장 때문에 온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으셨다고요.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유언장 수정을 반겼을 사람과 반대했을 사람을 특정하는 일이었다. 유언장에 이태린이 추가될 경우 전체 재산 분배 비율이 달라진다. 장남 이준형의 몫이 줄어들 가능성이 가장 높다. 다른 아들들도 각자의 몫이 축소될 수 있다. 동기의 범위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넓어지는 구조였다. 강혁은 서울에 전화를 걸었다. 형 강민혁 50이었다. 강민혁은 현재 대검찰청 고위 간부직에 있었다. 형, 이강산 사건이야, 알아. 어제 저녁에 보고서 받았어. 혀가 그 사건에 들어간 거야. 현장에 있어. 뭐가 필요해?
이강산그룹 이승영 계열사 부도 관련 금융 내역 좀 확인해줘. 그리고 김재갑과 이강산 간 분쟁 소송 기록. 마지막으로 이태린 모친 교통사고 사건 기록이야. 쉽지 않은 게 하나도 없구나. 이따가 연락할게. 강혁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해나가 새로운 분석 결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강산 회장의 목에 남은 절상 방향을 세종이 분석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어진 방향입니다. 오른손잡이가 정면에서 접근한 경우와 왼손잡이가 측면에서 접근한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집무실에서 발견된 혈흔 위치와 시신 발견 자세는요. 시신은 정면을 향해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뒤에서 공격받은 경우 앞으로 쓰러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목을 정면에서 공격받은 경우 방향이 불규칙할 수 있습니다. 흉기, 방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저택 전체를 수색했지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부로 반출됐다는 거죠. 네, 창문을 통해 외부로 던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나가면서 가지고 나갔거나요. 강혁이 말했다. 다음 확인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젯밤 저택 주변 정원에서 흉기가 될 수 있는 물체가 발견되는지. 두 번째, 저택 내 의료용품 보관함 또는 주방 칼 목록입니다. 서울에서 두 사람이 도착했다. 부장판사 김병기 3명규와 변호사 은비령 422였다. 강혁이 연락을 넣었고 두 사람이 가평으로 내려왔다. 김병기는 강혁의 오랜 친구였다.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법적 절차 관련 지원이 필요할 때 강혁 곁에 있었다. 법원 관련 문서 발급이나 긴급 영장 요청 시 도움을 줬다. 은비령과 판사 동기였다. 은비령은 대형 로펌 대표였다. 전직 판사 출신으로 법정 전략에 탁월했다. 이해나의 절친한 친구였다. 강혁을 짝사랑했지만 그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은비령이 들어서면서 이해나에게 먼저 눈인사를 건넸다. 이해나가 살짝 반겼다. 김병기는 강혁과 악수했다. 이강산 사건이구나. 나도 아침에 뉴스 봤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불렀어. 말해봐. 황창호 변호사가 보관 중인 유원장 원본 사본 요청 협조를 해줘. 법적 근거가 필요해. 의뢰인 동의 아래 법원명의 문서 요청이라면 가능해. 이준영 씨가 의뢰인이지. 맞아. 은비령이 말했다. 이태린 씨 관련해서 상속 권리 문제가 생기면 내가 법적 대리를 맡는 게 좋겠어요.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외국 거주자라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이 이해나는 김병기가 이해나 쪽을 자꾸 돌아보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척했다. 김병기는 이해나를 짝사랑했다. 강혁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태룡 장군 4사에게 강혁이 연락을 넣었다. 제7사단장으로 재직 중인 강태룡은 강혁과 고등학교 동기였다. 체격이 거대하고 목소리가 낮았다. 특수전 전문가였고 무기 분석에 능했다. 강혁이 보낸 사진 파일을 확인하고 강태룡이 전화를 걸어왔다. 혁아, 창문 외벽 나사 구멍 2개 봤어. 이거 군용 임시 부착 도르래 설치 지점이야. 민간용으로도 유통되는 규격인데 국내에서 이 제품 구매 루트가 제한적이야. 인터넷에서도 구매 가능하지만 배송 기록이 남아. 이 부분은 경찰에 협조 요청 넣으면 나올 거야. 흉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규격 날 붙이는요. 목에 그 정도 절상을 내려면 날 길이 최소 12cm에 두께 3mm 이상 날카로운 날이 있어야 해. 흉기는 어디서 사라진 거야? 아직 못 찾았어. 정원 눈 속에 묻혔을 가능성 있어. 눈이 새로 쌓이면 묻히거든. 금속 탐지기로 훑으면 돼. 강혁은 이 말을 듣고 이해나를 불렀다. 드론 출발합니다. 이해나가 옥상 드론 컨테이너에서 가져온 수색용 드론 2대를 저택 정원 위로 띄웠다. 드론은 적외선 센서와 금속 탐지 기능이 탑재된 기종이었다. 30분 뒤 드론 화면에 반응이 왔다. 정원 북쪽 담장 근처 눈 아래 40cm 지점에 금속 반응이 잡혔다. 강혁과 이해나가 직접 그 지점으로 갔다. 삽으로 눈을 걷어냈다. 얼어붙은 흙 위에 수건으로 감싼 물체가 있었다. 수건을 펼쳤다. 날카로운 날을 가진 소형 그래픽 나이프였다. 손잡이 부분에 짙은 혈흔이 묻어 있었다. 이해나가 즉시 채취 용기에 담았다. 세종의 DNA 분석 시작합니다.
세종이 즉각 분석을 개시했다. DNA 대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에나가 가족 및 관련 인물 샘플 채취 협조를 경찰에 요청했다. 저녁 무렵 강민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혁아, 세 가지 다 확인했어. 강민혁이 말했다. 이승영 계열사 부도건, 금융 내역 보면 이강산 회장이 계열사 지분 인수 없이 대출 보증만 회수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하지만 이승영 입장에서는 배신이지. 둘째 이야기. 김재갑과 이강산 분쟁 소송. 소송 자체는 2018년에 김재갑 씨 사망으로 종결됐어. 하지만 유산 관련해서 김도연이 최근 별도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야. 피고는 이강산 그룹이고. 셋째, 이태린 모친 교통사고. 가해 차량이 도주했어. 미검거 사건이야. 사고 날짜가 작년 3월 15일이야. 그런데 혁아, 가해 차량 번호 일부가 CCTV에 찍혔어. 분석 결과 이강산 그룹 법인 차량 번호대와 패턴이 일치해. 강력이 멈췄다. 그게 정확한 정보야. 아직 확증은 아니야.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열지 않은 정보야. 내가 비공식으로 열어본 거니까 공개 사용은 안 돼. 강혁은 이 정보를 당장 공식 석상에서 사용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 정보가 사건 전체를 재배치했다. 이태린의 어머니 이수련은 이강산 회장의 막내딸이었다. 이수련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에 이강산 그룹 차량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태린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태린의 동기가 단순히 유산 문제가 아닐 수 있었다. 강혁은 그날 밤 이태린을 다시 만났다. 이태린 씨, 어머니 사고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태린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고 차량에 대해서요. 이태린은 잠시 강혁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제가 직접 조사했습니다. 가해 차량 번호 일부가 이강산 그룹 법인 차량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모임에 온 겁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불렀기 때문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직접 만나서 물어보려 했던 건 사실입니다. 사건 당일 밤 어디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이태린이 직접 눈을 맞췄다. 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9시 반쯤 복도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집무실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집무실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누구였습니까? 이태린이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말했다. 이민영 씨였습니다. 막내 삼촌이요. 강혁은 이태린을 바라봤다. 이민영이 나왔을 때 집무실 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닫혔습니다. 잠기는 소리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혁은 메모를 마쳤다. 이민형이 오후 8시에 집무실을 다녀왔다고 진술했다. 9시 반이라면 두 번째 방문이거나 첫 번째 방문 시간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 강혁은 이민영의 방을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양정민 형사가 함께 이민영 방으로 들어갔다. 이민영은 방 안에 있었다. 강혁이 들어서자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이민영 씨. 어젯밤 오후 9시 반에 아버지 집무실 앞에 있었습니까? 이민영이 잠깐 멈췄다. 아니요. 당신이 집무실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 목격자가 잘못 본 겁니다. 강혁은 이민형의 재킷을 봤다. 재킷 소매 안쪽에 미세한 얼룩이 있었다. 조명이 약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였다. 애나 씨, 이애나가 세종을 가까이 댔다. 재킷 소매 내측 얼룩 분석합니다. 성분은 철분 함유 유기물입니다. 혈액 성분과 일치 가능성 높습니다. 이민영이 말했다. 코피가 났습니다. 어제. 어디서요? 화장실에서요. 화장실 세면대나 수건에 혈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민영이 대답하지 않았다. 양정민 형사가 이민형에게 연행 안내를 했다. 이민영은 저항하지 않았다. 새벽 2시였다. 세종의 DNA 분석이 완료됐다. 이애나가 화면을 보고 강혁을 불렀다. 탐정님, 결과 나왔습니다. 강혁이 분석 화면 앞에 섰다. 정원에서 발견된 나이프 손잡이에서 채취한 DNA는 이민영의 구강 채취 샘플과 일치했다. 나이프 날 부위의 혈액은 이강산의 혈액형과 일치했다. 강혁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런데 또 다른 결과가 있었다.
이해나가 손가락으로 화면 아래를 가리켰다. 나이프 손잡이에서 이민영의 DNA 외에 미량의 다른 DNA가 검출됐다. 소량이라 처음에는 오염 가능성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세종이 추가 분석을 돌렸다. 그 DNA가 저택 내 등록된 다른 인물과 대조되었을 때 일치 결과가 나왔다. 이태린이었다.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이태린 씨의 DNA도 나이프에 있습니다. 강혁은 다시 이태린을 만났다. 새벽 3시였다. 이태린은 이번에는 강혁을 보자마자 먼저 말했다. 저는 나이프를 만진 적이 있습니다. 강혁이 기다렸다. 어제 오후였습니다. 저택 주방에서 과일을 깎으려다 서랍을 열었을 때 그 나이프가 있었습니다. 집어들었다가 너무 날카롭다는 생각에 도로 넣었습니다. 그 나이프가 주방 서랍에 있었습니까? 네. 그 사실을 왜 지금 말합니까? 제 DNA가 거기서 나올 거라는 걸 아까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강혁은 이태린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태린의 표정에 거짓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진술은 DNA 증거에서 자신을 분리하려는 방어일 수도 있었다. 주방 서랍 기록을 확인해야 했다. 강혁은 주방으로 갔다. 가정부 방복순을 깨웠다. 이강산 회장 집무실에서 쓰는 서류 작업용 도구가 주방에도 있습니까? 방복순이 말했다. 이강산 회장님은 주방에 있는 물건을 서재에도 두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주방 서랍에 있던 소형 나이프 하나가 그제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무실에서 쓰시는 줄 알았어요. 나이프가 주방에서 집무실로 이동했다면 이태린의 DNA가 나이프에 있는 것이 가능했다. 그렇다면 이민영은 그 나이프를 주방에서 가져갔거나 집무실에서 집어들었다. 이민영이 집무실을 2번 방문한 것도 가능했다. 강혁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이민영이 범인이라는 증거는 있었다. 하지만 혼자였을까? 설계가 너무 정교했다. 줄과 도르래와 풍선과 노이즈 기구, 이 모든 것을 이민영 혼자 준비하고 설치했는가? 이민영은 IT 계열사 대표였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 이민영이 언제 창문 외벽에 도르래 브라켓을 설치했는가? 이강산이 가족 모임을 소집한 것이 3달 전이었다. 그때부터 이민영은 준비했을 수 있었다. 강혁은 더 깊이 들어가야 했다. 이튿날 오전 강혁은 강민혁에게 다시 전화했다. 형, 이민영이 운영하는 IT 계열사 상황이 어떻게 돼? 강민혁이 잠시 있다가 말했다. 혁아, 이거 심각해. 이민영 계열사가 최근 6개월간 이강산 그룹 본사에 대한 기술 특허, 이전 협상을 하고 있었어. 이강산 회장이 이 협상을 거절했어. 이강산 회장이 살아있는 한 이민영 계열사는 본사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없어. 하지만 이강산 회장이 사망하면 경영권은 장남에게 넘어가고 이민영은 그쪽과 협상을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유원장 수정 문제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 맞아. 이태린이 유원장에 추가되면 이민영 몫이 줄어. 그게 직접 동기 중 하나야. 강혁은 전화를 끊고 이해나를 불렀다. 이민영이 도르래 브라켓을 구매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세종이 분석을 시작했다. 20분 뒤 결과가 나왔다. 이민영 명의 인터넷 쇼핑몰 구매 내역에 군용 규격 임시 부착 도르래 시스템 한 세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구매 일자는 2달 전이었다. 이해나가 말했다. 택배 수령 주소가 이민형 씨 서울 자택입니다. 노이즈 기구와 풍선도요. 카니발 용품 전문점에서 배송된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주소입니다.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증거가 충분히 쌓였다. 그러나 강혁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이민영이 주도했다는 증거는 명확해졌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이선영이 고무 조각을 주었다는 것,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 그리고 경찰에 제출했다는 것. 경찰이 고무 조각을 가져갔다는 이선영의 진술은 맞는가? 양정민 형사에게 확인했다. 경찰 증거 목록에 고무 조각이 있었다. 그런데 증거 접수 직원의 기록을 보면 이선영이 경찰에 제출한 시각이 사건 다음 날 오전이었다. 이선영은 전날 밤 바로 제출하지 않았다. 하룻밤을 가지고 있었다. 이선영이 왜 고무 조각을 하룻밤 동안 보관했는가? 강혁은 이선영을 다시 불렀다. 고무 조각을 주운 뒤 경찰에 바로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선영이 처음으로 시선을 흔들었다. 그냥 챙겼다가 나중에 줬습니다.
경찰에 줘야 한다는 생각이 나서요. 이 고무 조각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주었습니다. 이민영이 준비한 장치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선영이 오랫동안 침묵했다. 저는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무 조각을 보고 알게 됐습니까? 이선영이 눈을 감았다. 민영이가 저에게 2달 전에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유언장을 수정하면 이태린 씨 문제도 있고 민영이 회사 문제도 커진다고. 저는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지도 않았습니다. 고무 조각이 장치의 일부라는 것을 사건 직후 알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하룻밤 동안 어떻게 할지 생각했습니까? 그랬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출했습니다. 강혁은 이선영을 바라봤다. 이선영 씨는 살인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방조에 해당합니다. 이선영이 고개를 숙였다. 양정민 형사에게 전체 수사 결과를 전달했다. DNA 증거 구매 내역 목격 진술, 이선영의 자백, 모든 것이 이민영을 가리켰다. 이민영은 오전에 경찰에 연행됐다. 이선영도 방조 혐의로 임해 동행 요청을 받았다. 이민영은 연행 직전까지 말이 없었다. 그러나 차에 탑승하기 직전 강혁 쪽을 한번 돌아봤다. 나 때문에 회사가 살아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군요. 강혁은 이민영을 마주봤다. 이강산 회장이 살아계셔도 협상은 가능했습니다. 살인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민영은 더 말하지 않고 차에 탑승했다. 강혁은 자갈길 위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것을 봤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해나가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이상하다고 느낀 부분이 뭐였어요? 강혁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이선영이 고무 조각을 주운 것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선영만 봤어요. 평소에도 잘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하룻밤 동안 알고 있었던 거군요.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그 안에 있습니다. 이선영처럼요.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이태린 씨는 어떻게 됩니까? 강혁이 잠시 생각했다. 은비령 변호사가 상속 절차를 도와줄 겁니다. 황창호 변호사가 이강산 회장의 수정 의사를 진술하면 이태린 씨가 상속 관련 법적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어머니 사고건은요. 강민혁 형이 공식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루트를 만들어줄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해나는 운전에 집중했다.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서울 하늘이 시야에 들어왔다. 눈이 와서 공기가 맑았다. 탐정님? 네. 크리스마스 지났는데요. 맞습니다.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사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강혁이 이해나 쪽을 봤다. 이해나는 앞을 보며 운전하고 있었다. 저도요. 강혁은 다시 창밖을 봤다. 마포대교를 건너면 합정동 골목이 나왔다. 50층짜리 빌딩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강혁 탐정사무소로 새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정희가 사무소 접수 데스크에서 강혁을 맞았다. 오래 걸리셨네요. 새벽에 의뢰 전화가 2건 왔습니다. 강혁이 코트를 벗으며 말했다.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는 부산에서 실종된 선박 선장건입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에서 온 건인데 와이너리 상속 분쟁입니다. 이해나가 옆에서 세종 모듈을 충전 스테이션에 연결하며 말했다. 세종이 2건 모두 기초자료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쪽 먼저 드릴까요? 강혁은 창가로 걸어갔다.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눈이 강물 위에 녹아들어갔다. 부산건부터요. 강혁은 새 파일을 펼쳤다.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고 강혁은 생각했다. 비록 재벌일지라도 고단한 진실 앞에 서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주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 강혁이 탐정을 계속하는 이유였다. 창밖에 눈이 그쳤다. 새 사건이 시작됐다. 이강산은 악한 가부장이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들을 모았다. 크리스마스 밤의 비명은 분노가 아니라 설계였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범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하고 싶었다.